대리모 주제에 우리 집 족보 더럽히지 마라. 저것도 네 배에서 나왔다는 증거 있어? 애나 낳고 튀려던 거였지? 내 돈으로 몸을 빌려준 대리모면 입 다물고 나가. 그날 산부인과 퇴원 대기실. 막 산욕실에서 나온 며느리의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움켜쥔 시어머니의 소나기가 허공을 가르며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고개만 까딱한 채 방금 전 아내의 복부를 무릎으로 쿵 밀쳐 넘어뜨렸죠. 이 한마디와 한 번의 발길질이 평범하게 보였던 한 가정을 산산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기엔 어떤 피눈물의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후 2시.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인생 극장. 오늘 이야기는 끝내 사이다처럼 터지는 복수와 통쾌한 결말을 약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오후 2시. 진짜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서유진이에요. 33에 결혼했죠. 늦은 나이라는 소리를 싫어했지만 스스로 먼저 변명하듯 말하곤 했어요. 운명은 늦게 오기도 한다고요. 그 운명이 바로 윤세건이었습니다. 35, 금융권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가진 남자. 깔끔한 슈트를 입고 다니며 문제 해결의 남자라는 별칭을 달고 살았죠. 저는 오래 그렇게 믿었어요. 그가 제 삶의 답이라고요. 결혼 첫 해 명절이 왔습니다. 시댁 식탁엔 잡채보다 말이 질겼고 갈비찜보다 뼈에 박히는 소리가 컸어요. 시어머니 이복심 여사는 반짝이는 귀걸이를 하고 계셨죠. 도금된 웃음 사이로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내곤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애를 안 낳아.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같은 소리 말고 먼저 손주를 안겨줘야지. 설거지는 며느리 몫이라며 그릇을 건네시던 손길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릇을 받았고 남편은 그 옆에서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요즘 그런 말 하면 꼰대래. 말은 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중립이었습니다. 그 중립은 시간이 지나며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갖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원인불명 난임이었죠.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말은 날카롭게 변했어요. 누가 문제야? 세 건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가 우리 문제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왔습니다. 비 오는 봄날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죠. 병원에서 태아 심박수가 뚝뚝 울릴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묶어줄 거라고요. 하지만 기적의 반대편엔 사람의 진짜 얼굴이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미역국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힐 때 시어머니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어요. 엄살 피우기 딱 좋은 병이 입덧이지. 우리 집 여자는 애 셋을 낳아도 약 한 번 안 먹었어.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제 등을 쓱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리진 않아. 그래도 참자. 애가 크면 다 잊혀져.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애가 크면 잊힌다고요? 그 말은 늘 폭력을 합리화하는 첫 문장 아닌가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날들,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태명 메아리가 뱃속에서 발로 톡톡 건드릴 때면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금이 벌어지고 있었죠. 세 건의 재산 질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진, 혹시 너 친정에서 받은 예금 있어? 애 낳으면 지출이 많아. 우리 통장으로 합치자. 당장은 생각해 볼게. 부부가 돈을 합치는 게 신뢰야. 그는 신뢰를 말하며 은근히 잔고를 궁금해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잔고가 그의 머릿속에서 얼만큼의 가치로 계산되고 있었는지. 임신 5개월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낯선 이름이 뜬 적이 있습니다. 차라는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죠. 그는 빠르게 화면을 끄며 웃었어요.
고객 이름이야. 리서치 자료 받아야 해서. 그날 밤 그가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이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손은 스르르 케이스를 밀었죠. 잠금은 생체 인식. 제 지문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증표였을까요? 아니면 방심의 시작이었을까요? 대화창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 오늘 너 보고 싶어.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 공주 컨디션 어때? 사진 보내줘. 곧 자유로워질 거야. 애만 낳으면 정리하자. 그 아래로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호텔 조명, 와인잔, 레드 컬러. 카드 결제 미승인 알림도 보였어요. 금액은 컸고 사용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제가 모르는 사이 우리 돈은 다른 누군가의 미소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침묵은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죠. 시어머니는 더 대담해졌고 남편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자주 말했어요. 경제는 합리야. 감정은 비싸. 그의 책상 위엔 제가 모르는 계약서들이 쌓여갔고 어느 날 그는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너 명의로 된 집 있지? 전세 보증금만 잠깐 돌려 쓰자. 우리 현금 흐름이 조금 막혀서. 4명의 집은 결혼 전에 준비한 거야. 친정에서 보태줬고 부부가 하나면 재산도 하나야. 그는 빨랫줄에 널린 속옷처럼 제 재산을 당연하게 말렸어요. 임신 후반기엔 그가 새벽에 자주 사라졌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 뒤에 남는 건 냉장고에 적힌 장보기 목록과 카드 명세서뿐이었죠. 어느 날 집 전화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윤세건 씨 댁입니까? 카드 대금 연체로 확인 전화 드립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늘 돈을 관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날 밤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내가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곧 큰돈이 들어와. 그 전까진 캐시플로우가 타이트할 수 있지. 프로젝트? 너한텐 복잡해. 어쨌든 곧 해결돼. 그가 말한 프로젝트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름만 번듯한 투자사였죠. 서류상 대표는 다른 사람, 실질 운영은 그리고 자금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식탁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아들의 실패를 대물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 돈이 필요했겠죠. 제 아이가 필요했고 제 이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정상적 가정의 외피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가장 값싼 보험이니까요. 출산 직전 저는 비밀을 하나 더 쥐고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기록이었어요. 우연히 들른 구청 무료 상담에서 변호사 한 분이 조용히 말해주셨죠. 배우자의 상습 외도 정황과 경제적 강요, 폭언이 있다면 증거를 모으세요. 텔레그램, 녹음, 카드 내역. 그리고 산후폭행은 형사 고소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설마 했어요. 설마 그가 저를 다치게 하기는 하겠냐고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싶은 만큼만 믿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아이가 오면 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날이 왔어요. 비가 내렸고 응급실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죠. 제가 내쉬는 호흡 사이로 남편 손을 찾았습니다. 그는 분명 제 옆에 있었어요. 다만 그의 눈동자는 늘 그래왔듯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 너머 숫자와 메시지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아리는 세상에 왔습니다. 응애. 작은 울음이 천장을 울렸어요. 제 심장이 그 울음을 따라 떨렸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용서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신생아실 유리창은 전날과 같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의 베넷네가 어쩐지 더 따뜻하게 퍼져나오는 듯했죠. 그때 자동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제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의 굽 높은 구두가 바닥을 강하게 찍으며 다가왔고 남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 무슨 확인? 그가 내민 종이는 DNA 검사 의뢰서의 사본이었어요.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오늘 바로 뽑아보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휙 잡아챘습니다. 대리모 주제에 우리 집 족보 더럽히지 마라. 그때 남편의 무릎이 제 허리 아래쪽을 쿵 밀었어요. 휘청 차가운 바닥과 등이 맞닿는 순간 제 귀에는 아이 울음 대신 피가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 증거가 아니라 자리 잡은 멸시라는 것을요. 응급벨 소리와 간호사의 그만하세요 외침 속에서 시어머니는 머리칼을 잡은 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동안에도 그분은 제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우리 집안에선 체면이 생명이다. 내 배에서 나온 게 아니면 당장 나가. 어머니, 제 배를 보세요. 제 상처를요. 상처는 돈으로도 만들지. 그분 말끝이 미끄러지는 순간 남편이 의사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체열만 진행해 주세요. 동의서요? 보호자인 제가 서명합니다. 보호자. 제 삶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 그 단어는 그날 제게 가장 잔인한 농담이었어요. 결국 병원 보안팀과 의료진이 개입했습니다. 퇴원은 연기되었고 저는 산모실로 다시 들어갔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증거만 나오면 너 한 푼도 못 챙겨. 저는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쿵쿵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날 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야.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된 공격이야. 병원에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CCTV가 있었고 진술이 있었고 제 몸엔 수치스러운 멍이 퍼져갔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죠. 얼굴에 묽은 미소를 바른 채 그분은 경찰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산모가 산후우울증으로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저희도 당황했고요. 아들이 밀었다니요? 서로 실랑이 중에 넘어졌을 뿐입니다. 남편은 말없이 팔짱을 꼈어요. 그의 눈빛은 숫자 계산하듯 제 얼굴을 오갔습니다. 이건 벌금으로 끝날까 아니면 합의금이 얼마일까 그런 눈이었죠. 저는 의료진과 함께 진술했습니다. 그가 무릎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간호사의 증언이 이어졌고 보안팀이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그제야 남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죠. 그는 낮게 욕설을 뱉은 뒤 제게 속삭였습니다. 자극적으로 만들지 마. 우리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 그 순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서로에게? 당신이 내게 한 게 뭔데?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 씨, 젊은 사람이 참. 이제 애도 낳았으니 돈 문제 정리하고서 좋은 말로 마무리하죠. 위자료는 줄게. 대신 아이는 우리 집에서. 아이를 왜 당신 집에서 키웁니까?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 알겠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웃음이었죠. 검사 원하시면 하세요. 다만 누가 이 검사를 요구했고 어떤 계기로 이런 의심이 시작됐는지는 기록될 겁니다. 모욕과 폭행, 산모 살해 위협 수준의 행위까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소는 형사로도 갑니다. 합의? 그건 내가 정해요. 경찰은 각자의 입장을 기록했고 저는 퇴원 연기와 함께 별도의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죠. 남편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드물게 온 메시지는 늘 같았어요. 감정적 행동 자제해. 내가 만든 오해로 우리 모두 피해. 엄마가 지금 상태 안 좋아. 저는 손가락을 들어 메시지를 하나씩 지웠습니다. 오해를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군데요? 산후조리원에서의 날들은 길고 느렸습니다. 새벽 수유는 힘들었지만 메아리의 눈동자가 제 손가락을 따라올 때마다 저는 묘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 평화의 시간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첫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둘째, 병원 CCTV 확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남편의 외도 정황을 수집했죠. 호텔 결제 내역, 위치 기반 택시 영수증, 파킹 영수증 의료. 넷째,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정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투자사 등기부, 대표자, 주주명부, 최근 압류 기록까지요. 자료는 쌓였고 하나둘 실타래가 풀렸어요. 남편이 운영한다던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사 투자였습니다. 허위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은 빙빙 돌려 막는 방식이었죠.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빌려오는 돈도 많았어요. 그 돈의 일부가 호텔 영수증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사이다처럼 속을 뻥 뚫어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체면을 자기 무기 삼아 살아왔어요. 그 체면이 부서지는 순간 진짜 비명이 시작될 테죠. 며칠 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조리원 1층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그는 마스크를 썼고 저는 유리문을 반쯤 닫은 채 서 있었어요. 들어와. 너 혼자야? 아니, 상담사도 있고 보호 인력도 있어. 그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5번은 그만해. 합의 보자. 합의? 너도 알잖아. 이 정도 일은 흔해. 엄마가 말이 좀 거칠었고 나도 그날 상황이 스트레스가 컸어. 내가 이해해줘.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파일명으로 호텔 결제 내역, 카카오 택시 경로, CCTV 병원 산후폭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걸 왜 모아? 내가 나를 고소할까봐. 뭐? 3건, 너는 늘 계산해. 그리고 계산하다가 사람이 빠져.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너는 아마 내 삶의 플러스가 된다고 계산했을 거야. 그는 의자를 박차며 일어났어요. 쾅. 기분 나쁜 말 하지 마. 기분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조리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너 따위가 우리 집을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네. 아이만 두고 나가. 돈은 챙겨줄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소장을 완성했어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민형사 병행이었죠. 그 서류를 프린터에서 뽑아 파일에 넣을 때 제 손은 전과 달리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끝났어요. 이제 저희 차례였죠.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산부인과 폭행은 증거가 명확합니다. CCTV, 의료진 진술. 게다가 산모라는 보호 대상이에요. 형사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에 외도 정황, 경제적 강요까지 더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우위에 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요? 폭력 전력과 경제 불안정 요소가 상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과 주거 안정성, 양육 계획이 탄탄하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변호사는 파일을 넘기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어떤 카드요? 병원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산후에 무릎으로 밀려 넘어졌다는 기록요.
산모 상태에서의 폭행은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론전도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계획을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막말을 더 확보할 것. 둘째, 남편과 제 사이의 대화는 반드시 문자로 남길 것. 셋째, 남편의 프로젝트에 투자한 피해자들을 찾을 것. 그들의 증언은 민사에서 강력한 폭발력을 가질 테니까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방 안에는 상담사가 있고 감정 기록지를 들고 있었죠. 유진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우리 체면 살려. 아이만 두고 나가. 대리모 주제에 욕심을 내니 일이 꼬이는 거야. 대리모라니요. 무슨 근거로요? 근거? 세상 사람들이 다. 녹음 중입니다, 어머니. 순간 저쪽에 숨이 헛 막혔어요. 그분은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았어요. 이제 저 말은 법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 수수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프로젝트 피해자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았어요. 피해자 모임 오픈 채팅방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대표가 바뀌었는데 실질 운영은 같은 사람 같아요. 유나무게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 그 키 큰 남자요. 늘 곧 상장된다 그러던. 저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함께 모읍시다. 그날 이후 제 메신저에는 계약서 사진, 통화 녹음, 투자 설명회 영상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홍보 영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가치 투자자 윤세권입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안전하게. 저는 영상의 재생발을 멈추었어요. 그의 말은 늘 완벽했고 표정은 어김없이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늘 남의 돈이 있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친자 일치 99.999%였죠. 병원에서 공문 형태로 발급된 결과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제 아이를 의심했던 모든 말들이 이 한 장에 무너진다고요. 남편에게 결과를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만 떠 있고 답은 없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보냈죠. 요즘 병원도 다 매수돼.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웃음이 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건 그들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세건, 이건 내게 주는 기회야. 내게 사과하고 이혼에 협의하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동의해. 그러면 형사는 합의로 마무리해 줄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익숙한 미소를 지었어요. 넌 날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 지는 사람이었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라운지에 쾅 울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판은 깔렸어. 다음은 넘어뜨리는 일만 남았다고요. 재판은 두 갈래로 달렸습니다. 형사는 산부인과 폭행, 모욕이었고요. 민사는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은 투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었죠. 첫 공판에서 그는 넥타이를 단단히 매고 들어왔어요. 변호사는 말씀하셨죠. 피고인은 산모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신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사는 CCTV를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산모복을 입은 저를 무릎으로 쿵 밀었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확 움켜쥐었어요. 의료진의 제지, 간호사의 외침, 그리고 제 비틀거림.
영상 끝에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에서 관찰하던 다른 보호자들의 당혹스런 얼굴도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산모를 향한 폭력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등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약간 숙였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죠. 민사법정에서 제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료를 차례차례 내밀었습니다. 외도 정황, 카드 내역, 호텔 CCTV 캡처, 메시지 대화.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이었죠. 대리모 주제에. 법정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상대 변호사는 녹취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위법성 없는 대화 녹취라는 점이 분명해지자 더는 물고 늘어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철은 그들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였어요. 등기부, 주주명부, 투자설명서, 허위사실 비교표였죠. 판사는 물었습니다. 이 사안은 본건 이혼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신뢰성과 양육비 지급 능력 판단에 참고될 수 있겠군요. 그 말은 곧 판결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편 투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암흑의 투자, 고수익 미끼로 수십억 끌어모아. 기사 말미에는 운영진 실명 이니셜이 나왔고 윤아무개 씨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유진 씨, 우리가 너무했다. 한 번만 봐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으로 찾은 또 하나의 사실을 덧붙여 검찰에 제출했어요. 시어머니 명의 대출에서 프로젝트 계좌로 직접 송금된 기록이었죠. 이로써 그들은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돼야 하나? 저는 대답합니다. 가족을 핑계로 누군가를 짓밟으면 그때부터 가족은 이름만 가족이에요. 가족 파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멸시가 층층이 쌓여 어느 날 천장이 무너질 뿐이에요. 최종 변론 날,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피고 윤세 건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그 액수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컸습니다. 산후 폭행, 장기간의 외도, 경제적 강요였죠.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월별 양육비 지급. 그리고 형사 판결은 벌금형에 더해 사회봉사였어요. 시어머니는 모욕죄로 유죄였죠. 법정에서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가슴 속에서 오래 고여있던 눈물이 뚝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피눈물로 얼룩진 지난 시간이 판사의 몇 마디 문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요. 적어도 세상은 최소한의 균형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말은 법정 바깥에서 시작되었어요. 투자 피해자 소송이 본격화되고 은행의 압류가 진행되자 남편의 프로젝트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비었고 명함은 쓸모없는 종이가 되었죠. 시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어요. 돈 갚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날 밤 누군가 제게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왔다고요. 고혈압, 불면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동정은 하지 않겠다. 다만 기억하겠다. 그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제 머리칼을 움켜쥐던 차가운 손을요. 그 손이 이제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합의금과 양육비는 법원 강제집행으로 들어왔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보며 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메아리야, 이건 내 권리야. 엄마가 지켰어. 밤하늘은 조용했고 아이의 숨은 따뜻했어요. 그때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윤세건이었죠. 유진,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곧장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벽에 기대어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답했죠.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내가 발로 찬 건 내 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기회였어. 문자창을 닫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아이가 작게 몸을 웅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제 삶을 정성껏 키우겠다고요. 그날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말, 대리모 주제에. 그 문장은 제 마음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냥 잊어.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 하지만 상처는 잊으라고 생긴 게 아닙니다. 상처는 기억하라고 남는 거예요. 다음에 같은 손이 제 어깨로 다가올 때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요. 다음에 같은 발길질 소리가 들릴 때 더 크게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방패, 때로는 흉기가 된다는 것을요. 길게 늘어진 명절 갈등 속에서 집안 체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타인을 다치게 하는지요. 불륜이 사랑의 이름을 가장해 어떻게 관계를 좀먹는지. 누군가의 파멸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오래 쌓인 오만의 결과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 각자의 파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끊긴 자리엔 적막이 내려앉고 통장 잔고의 침묵은 비명보다 컸어요. 그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겠지요. 그러나 그 후회의 몫은 그들의 것입니다. 제 몫은 아이의 웃음, 그리고 평온한 아침이에요. 어느 오후 2시 저는 유모차를 밀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아이는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제 마음의 좁은 골목들을 환하게 비추었죠. 그때 문득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목소리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다. 저는 생존자다. 그리고 저는 승리자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첫째, 당신을 낮추는 말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원래 그래라는 말은 폭력의 가장 편한 침대입니다. 둘째, 증거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기억을 기록하고 모욕을 기록하세요. 법은 느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참아온 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멈추어 서서 묻고 또 물으세요. 이건 정말 사랑인가? 그 물음 앞에서 용기를 내는 당신에게 언젠가 오늘의 사이다가 도착할 겁니다. 통쾌한 결말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쥔 펜 끝에서 시작됩니다. 판결문이든 이혼 서류든 새로운 시작을 적은 다이어리든 모두 당신의 글자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2시 당신의 가슴을 울릴 인생극장. 내일도 낭독은 계속됩니다. 구독하시고 오후 2시에 전해드리는 진짜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오후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